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 근무하는 황국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앞으로 약 20차시에 걸쳐서 이 회계학 원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계학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약간 한 2, 3분 정도 이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학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익히 들어서 이 재무제표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학 원론 시간에는 크게 이제 회계학을 이 재무제표 작성 관련 또 재무제표 정보 관련해서 공부하는 재무회계, 또 기업 경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관리회계. 그래서 저희 회계학 원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회계, 하나는 관리회계. 일단 처음에 시작은 아무래도 기본이 이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수업은 이 재무회계를 한 3분의 2 정도, 다음에 관리회계를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회계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 물론 운전하는 기법, 스킬만 아셔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자동차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운전 시험 볼 때 아마 보실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정보 활용하는 게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 재무제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지 그런 내용을 한 앞부분에 한 5차시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무제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한 20차시 동안 학습할 회계학 원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이 재무회계인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학 원론도 들으시고 또 경제학 수업도 들으시고 많은 경영학 과목 수업을 들으시는데 우리가 왜 이런 거를 들어야 될까?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 문제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욕망, 니즈는 아마 무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이 필요로 한데 시간, 돈,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로 한데 그거는 유한하다. 그래서 무한한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순차적으로 매겨서 이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되죠. 근데 자원을 배분하는 데는 무작위로 배분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은 어디다가 우리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또는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회계학 원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업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의사결정은 이제 우리 경영학 범위 내에서는 자원 배분 의사결정이 되는데, 이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또 나가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회계학 원론을 포함한 많은 경영학 과목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1차시 회계란 무엇인가 해서 한번 이 회계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앞부분 얘기는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그래서 회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정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기업의 어떤 재무 정보, 또 기업의 인사 정보, 마케팅 정보가 있는데, 이 회계는 기업의 재무 정보에서도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 또 경영 성과, 원가 정보, 이런 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회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의사 결정자들한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를 식별, 측정, 요약, 또 기록해서 요약해서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다. 정보 시스템 하면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그 정보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아까 말의 반복이고요. 그리고 회계 실체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 회계는 아무래도 그 숫자적으로 금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보만이 재무제표에 담기고 또 원가 정보도 그런 거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어떤 질적인 정보도 제공하지만 주로 이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재무 정보이기 때문에 화폐적인 정보가 주가 되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의사결정이 워낙 그 주변 환경이 경영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비화폐적인 정보, 나아가서 이 미래 정보도 굉장히 의사결정에 필요하죠. 원래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 미래를 이제 그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 재무제표에도 보면은 그 주석상에 상당히 많은 그 비화폐적인 정보,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신빙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있는 그 미래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제표에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담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회계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부기라는 개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기는 장부, 기장, 장부, 기입 이런 것에 우리가 약어로 이제 부기라고 하는데 부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회계는 부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회계학 원론 시간에서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다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것은 이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제 재무제표가 그 재무회계의 주된 정보인데 이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경영자가 아닌 기업 외부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재무제표를 갖고 그 기업 내부에서 사용 안 한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 재무제표를 누가 사용하냐면은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채권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되는 게 재무제표 즉 재무회계 정보가 되겠죠. 반면에 이 관리회계는 이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들이 기업의 그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관리회계 정보는 원가 정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회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의 원가가 있습니다. 물론 재무회계에도 원가가 있죠. 이 제조기업에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매출이라는 수익, 제품을 파는 매출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제품이 팔리기까지 이제 발생하는 다양한 원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 원가죠.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 원가를 또 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원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가, 즉 재무회계에서의 원가 개념은 우리가 관리회계에서 다루는 원가 개념, 수많은 원가 개념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세무회계라는 게 있죠. 이 세무회계는 그 과세 당국이 이 기업의 그 어떤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는 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 하면은 이 재무제표에 보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라고 나오는데 그만큼 벌었으니까 거기에다 곱하기 세율을 해서 세금을 걷는 건데 이 세무회계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들어가고 또 권리 의무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또 별도의 과목으로 세무회계가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시고 우리가 회계학 원론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계는 이 재무회계와 다음에 관리회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나누는 기준은 그 정보의 이용자 즉 재무회계 정보 재무제표 이용자 여기 보시면은 외부 이용자라고 돼 있죠. 대표적인 외부 이용자는 주주 즉 투자자죠. 다음에 그 금융기관 즉 채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용자 재무제표를 기업이 물론 책임을 지고 만들기는 하지만 이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주주나 채권자예요.
그러면은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이 왜 재무제표, 재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것은 자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수많은 이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 때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즉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는 이 투자자, 주주와 다음에 이제 채권자, 금융기관한테 우리가 실상이 이렇고 또 우리의 앞으로 전망이 뭐 어떻다는 것을 우리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되겠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회계는 그 내부 이용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경영자들이죠. 다음에 뭐 이 관리자들. 그래서 경영자들이, 관리자들이 이 사용하는 정보. 이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하냐면은 기업에서 작성하죠. 그렇지만 이 재무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은 외부 이용자예요. 그런데 관리회계는 그 정보를 만드는 사람도 경영자고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도 경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재무회계는 아무래도 기업의 그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실상에 대해서는 경영자들이 많이 아는데 이 기업 외부에 있는 외부 이용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의 괴리가 존재한다. 한쪽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한쪽이 정보를 덜 알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무회계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검증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감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재무회계 정보, 즉 재무제표에는 회계감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관리회계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만들어 쓰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뭐 가공의 정보를 만든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증 가능성,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실제로 과거에 발생한 정보, 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게 그렇죠. 실제로 발생한 회계 거래만이, 회계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만이 이 재무제표에 담깁니다. 그렇지만 관리회계는 미래 지향적이고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만들어 쓰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한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100% 이 관리회계 정보는 어떤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적합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관리회계는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려고 한다. 또 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그 매장을 열려고 한다. 다 세일즈, 그러니까 매출 예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가도 비용도 예측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증 가능성, 정확성 어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과거에 발생한 거래에 따른 회계 처리를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돼요. 뭐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꼭 필요한 우리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뭐 이게 몇 번 버스인가 뭐 이거 막 기다리고 하면은 이제 놓치잖아요. 일단 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관리회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무회계 정보는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전반의 재무제표를 만들죠. 물론 최근에는 그 기업들이 이제 여러 다각화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이상 되면은 그런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관리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부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부서의 성과를 평가한다, 어떤 제품의 가격을 그 책정하기 위해서 원가 정보를 산출한다, 뭐 그런 목적에 맞는 정보를 산출하다 보니까 조직의 부분이라든지 뭐 조직의 어떤 그 생산하는 제품 중에 일개 제품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그 세부적인 목적에 맞는 그런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는 그 정보 이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즉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그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이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주의 입장에서는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그 기업의 미래 가치, 즉 미래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죠. 이제 그런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크게 이 재무상태표, 과거의 대체화 대조표라고 했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요.
투자자는 이제 그렇고요. 다음에 채권자는 자기가 이제 신용을, 즉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의 원금과 이자를 이제 확실하게 회수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과거의 대체하 대조표인 재무상태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투자자 목적의 그 재무 정보가 있고, 다음에 이제 채권자 목적의 재무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골고루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게 별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공통적인 외부 이용자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게 이제 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재의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고 또 기준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오차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관리 회계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정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 회계는 영역이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회계사 시험, 이런 자격 시험을 볼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재무회계는 아니고요. 재무회계는 복잡은 하죠. 그렇지만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는 있지만, 이 관리회계, 우리가 이제 과목은 원가회계 뭐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관리회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는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거는 범위, 그러니까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업 경영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 교과서에 없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관리회계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한 구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즉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이 다르고, 또 이 재무회계 정보를,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정보 제공자가 있죠. 재무제표 작성자예요. 회사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이제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 이용자는 여기 투자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정보 이용자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만, 뭐 투자자, 채권자, 뭐 수많은, 요새는 이제 이 노동조합 같은 데서도 회사의 그 재무 실상을 보고 뭐 급여 인상을 요청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둘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데 또 둘 간의 괴리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기업에 대해서는 이 부등호를 제가 지금 여기다 그려놨는데, 정보 제공자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이런 중간에 지금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가 없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외부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기업이 자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이유는 어떤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또는 이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본 그 회사가 굉장히 이제 우량한 기업, 이익이 많은 기업, 뭐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 부채가 적은 기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정보 이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 회사의 실상을 모른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분식회계죠. 그래서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회계 기준을 지킨다는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이 중간에 여기 이제 공인회계사가 어떤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그 회사의 실상, 그게 이제 재무정보는 재무 상태, 다음에 손익 결과, 기간 손익, 영업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공인회계사가 어느 한쪽에, 물론 주로 이제 이 보수를 받는 쪽이 회사이다 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볼 때 실상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실한, 이익도 많이 나지 않고 부채도 많고 막 이제 그런 회사인데, 아주 좋은 회사라고 해서 이 외부에 있는 투자자나 또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자금을 제공을 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사회적으로 이 자원에 잘못된 왜곡이 생기죠.
더 얘기하면은 이제 자본시장이 붕괴되는 거죠. 자본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면 기업이 준비한 재무제표의 이 적정성, 여기서 적정성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뭐 그 경제 어떤 그 상황이 재무 상태가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페어하게 그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할 때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고 재무제표가 또 감사할 때는 그거를 파악하는 절차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와 또 기준을 만드는 기관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은 요 밑에 있는 이 사적인 규제기관, 이게 이제 회계 기준원이죠. 과거에는 이제 공적 규제기관,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재무부에서 이런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이 부족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래 보니까 기업들이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계속 손실만 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즉 과거에 이제 재무부에서 이 공적인 규제기관인 재무부에서 이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 때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요. 회계 연도 말이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즉 자기가 대출한 돈에 대해서 못 받을 돈 부분 이제 기업들에 많이 대출을 하니까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회수를 못 해요. 빌려준 돈을. 그래서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쌓아두는데 이 대손 충당금은 실제로 못 받을 만한 돈에 대해서 다 쌓아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너무나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이 재무 상태의 경영 성과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년대인데 이 재무부에서 이 기업 회계 기준을 이제 그때그때 달리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손 충당금을 뭐 조금만 싸도 된다.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99년도에 미국은 이게 70년대에 이루어졌죠. 이 회계기준원이라는 이건 민간 기구예요. 그래서 민간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죠. 그렇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 회계 기준은 회계기준원에서 만들고요. 이 외부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들의 어떤 그 감사 기준은 또 공인회계사회에서 여기서 이제 그 제정을 해서 회계사들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 이런 환경이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재무회계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여기 왼쪽에 다음에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감사도 있고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뭐 기준도 만들고 감사 기준도 만들고 또 회계 기준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환경에 나와 있던 그 개별 주체들을 조금씩 설명했는데 정보 제공자, 즉 재무제표 작성하는 사람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사람들은 기업. 그리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그 기업 회계 기준인데 이것을 그 갭이라고 얘기하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한 것 같은데 이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투자자도 있고 채권자도 있는데 그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준이 이 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한테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IFRS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뭐 여러분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국제회계 기준이 굉장히 도입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감사를 하는 그 회계 감사를 하는 그 감사인들한테 우리 재무제표를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기업의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이 재무제표를 만들고 감사인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회에서 최근에 또 어떤 그 안을 나왔냐면은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감사인은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자기가 감사할 회사의 이 재무제표를 만들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회계법인이 다른 회계사가 만들 수는 있다. 뭐 이제 이런 안을 만드는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사를 하는데 자기가 재무제표를 만든다. 자기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회계감사 받기 위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인들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4가지의 감사 의견을 제출을 해요. 이제 가장 그 좋은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적정 의견, unqualified opin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어떤 제한도 없다. 즉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들은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한정 의견은 무엇을 제외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면은 뭐 재고자산 실사를 못했다.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그 적정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뭐 적정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정 의견이 되고요.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부적정 의견. 다음에 이제 의견 거절은 뭐 감사인의 어떤 독립성의 그 침해를 받았다든지 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좀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 이제 기업들이 그 상장이 돼서 그 유가증권 이제 시장에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적정 의견을 못 받고 이제 이런 의견을 뭐 몇 년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게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 이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투자자, 다음에 채권자. 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가?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무한정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가 없죠. 근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채권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기존의 투자자는 빠져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의 실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 경영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식의 뭐 유혹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개별적인 투자자나 개별적인 채권자가 이 재무제표를 또 자기의 목적에 맞게 가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회계학 원론 이후에 고급 과목을 조금 우리가 듣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규제 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한 규제 기간은 이 회계 기준원에서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을 이제 만드는데 특히 회계 기준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죠. 그래서 이 KASB, 미국에서는 이것을 FASB라고 하죠. 이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그래서 FASB, 우리나라는 KASB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거는 1999년도에 생겼고, 다음에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요 KIFRS를 도입해서 현재 만들고 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KIFRS를 적용해야만 하는 기업은 좀 큰 기업들이에요. 뭐 상장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이 크게 이제 세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이게 이제 큰 기업들이 적용해야 되는 거.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올해 나온 거죠. 이 중소기업들이 적용하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KIFRS,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세 번째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규제가 조금 이렇게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조금 덜 하는, 즉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1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돼 있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상장 기업들은 이제 외부 이용자들이 굉장히 정보 이용자들이 다양하지만 2번, 3번으로 갈수록 외부 이용자들이 좀 작고 또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뭐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준도 조금 완화한 느슨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